내용은 프랑스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드골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끝 무렵 당시에 프랑스에서 영웅으로 불리던 페탱 원수가 지속적으로 독일과 휴전을 모색하던 중 레노를 축출하고 결국 독일에 항복하면서 수도인 파리를 어떤 저항도 없이 독일에 내주자 이를 거부하고 영국으로 망명하여 자유 프랑스 민족회의를 결성한 후 지하 조직인 레지스탕스를 지휘하며 파리 해방 후에는 임시정부 수반이 되어 독일을 위한 각양각색의 부역을 함으로써 적폐 행위를 한 수많은 사람들을 단죄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하여 진행합니다. 샤를 드골은 1890년 11월 22일 프랑스 릴이라는 지방에서 출생하였고 1970년 79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프랑스 현대사에 많은 족적을 남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1912년에 군의 장교로 임관된 후 1944년까지 군 생활을 하고 준장으로 퇴역한 후 1945년 6월부터 1946년 1월까지 임시정부 주석직을 맡게 됩니다. 그 후 1958년 6월 1일부터 6개월간 총리로서 전권을 행사했으며 1959년 1월 8일에 프랑스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제18대 대통령이 된 후 드골은 임시정부 주석직으로 있을 때 시작한 독일을 위해 부역을 한 수많은 적폐 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처형을 집행하는 적폐 청산 작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드골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그토록 철저히 색출하고 가혹한 처벌을 진행한 결론에 대하여 프랑스는 언젠가 또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민족의 반역자들은 다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드골은 1940년 페탱 원수의 독일과의 휴전안을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항복으로 단정지으며 그 결정에 불복하고 영국 런던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한 후 망명정부인 자유 프랑스를 세운 뒤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는 레지스탕스의 총수로서 내전을 지휘해 나갑니다. 동시에 영국 수상인 처칠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군을 부활시켜 연합군의 일원이 되어 2차 세계대전에 계속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드골은 영국에서 탱크와 대포, 전투기까지 제작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드골은 망명지인 런던에서 프랑스군을 양성해 대독 선전포고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여 연합군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때 드골은 이탈리아 반도부터 전투 부대를 참전시켰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4단 규모의 프랑스군을 투입하면서 독일로부터 프랑스를 해방시키는 역사적인 발판을 마련합니다. 드골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군은 캐나다와 폴란드군과 함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최북단을 맡아 본토 회복에 나서게 되고 당시 드골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해방될 경우 군정을 실시하려는 계획에 반발하여 유명한 드골과 루즈벨트와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드골은 루즈벨트의 군정 시도를 막기 위해 프랑스군에게 최선을 다하여 독일이 막강한 방어망을 돌파해 미군들보다 일찍 파리에 입성하도록 강력한 지휘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파리 레지스탕스에게 프랑스군이 파리에 조기 입성하는 시나리오를 알리며 즉시 총 걸기에 파리 해방을 달성할 것을 지휘합니다. 드골의 프랑스군은 나치군이 방어망을 뚫고 연합군보다 수일 먼저 파리 외곽에 도달했으며 먼저 파리에 집결한 레지스탕스는 파리 주둔 독일군 사령관 폰 콜티츠 중장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폐색이 짙어진 것을 감지한 히틀러는 파리를 불태운 다음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콜티츠는 히틀러의 방화작전을 거부하고 파리를 온전한 상태에서 항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프랑스 부대가 파리 외곽에 도착하자 국내에서 활동 중인 레지스탕스는 콜티츠 사령관의 항복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동시에 프랑스군은 저항하는 독일군과의 시가전을 뚫고 샹젤리제 대로로 진격하여 행진을 하게 되며 이때 드골 장군도 프랑스군이 선두에 서서 함께 파리에 입성합니다. 드골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파리 개선문을 향해 행군하여 들어올 당시 레지스탕스는 이미 항복 의사를 전달받은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독일군과 교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드골의 프랑스군의 입성 소식이 전해지자 삽시간에 100만 명이 넘는 파리 시민들이 샹젤리제 대로의 개선문 일대를 인파로 메웠고 군대의 선두에선 드골과 함께 행진을 하는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드골은 시민들과 행진하면서 독일의 총탄이 날아들자 시민들이 앞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그들을 보호한 일화는 프랑스의 역사의 일화로 남게 됩니다. 드골 자신 역시 레지스탕스의 일원으로서 전우들과 같이 파리를 해방시켰고 독일군 사령관 폴 코티츠 중장이 항복한 것은 국민행진의 후에 있었습니다. 파리 해방은 가장 먼저 입성하길 원했던 미군이 아니라 드골 장군이 선봉이 되어 이끄는 프랑스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드골이 샹젤리제대로의 개선문 행진 장면은 2차 대전 승리의 명장면으로 남아있으며 히틀러의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고 하는 명령 고함소리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건재했습니다. 드골은 곧바로 레지스탕스와 프랑스군의 파리 해방을 선포하고 자신이 임시 대통령인 프랑스 임시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며 유명한 적폐 청산 작업이 시작됩니다. 드골 장군은 나치 협력 민족 반역자를 숙청하면서 가장 먼저 언론인들을 심판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세력들은 언론 자유를 들먹이며 이를 반대하기도 했지만 드골은 그 어느 집단보다 언론인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드골이 나치 부역자인 적폐 인사 10만 명을 죽이면서 가장 먼저 처단한 부류는 바로 언론인이었고 그들은 단지 100여 건의 친나치 사설을 썼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일 먼저 단행한 나치 협력자에 대한 처형에는 수많은 언론인이 포함됐고 처형장에서 언론인들은 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항의했지만 드골은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침묵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프랑스의 언론들을 처형한 드골에 대해 비난한 프랑스 역사의 기록은 없었고 그것은 곧 프랑스인들의 지성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후일 드골은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단했다고 적폐 청산 작업에서 가장 먼저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드골은 언론개혁 없이는 사회개혁이 없다는 명제를 일찌감치 알았고 그래서 과감히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드골의 언론인 숙청엔 이 같은 당위론적 의미 이외에도 반민족 세력의 저항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전략적 측면이 더 강한 이유였다고 판단하는 이론도 존재합니다. 또한 드골은 만약 친나치 언론을 먼저 숙청하지 않을 경우 반민족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반나치 언론이 숙청을 방해하도록 여론을 몰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드골은 프랑스 언론을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우파와 자본가들이 대변지로는 르피가로를 세웠고 지식인 중산층의 대변지로는 르몽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대중을 대변하는 것은 류마니떼와 리베라시옹지 등으로 재편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드골의 언론 개혁은 워낙 유명한 업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토리와 에피소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우리는 드골 언론 개혁 부분은 따로 방송을 하며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골은 반민족 행위를 한 적폐 언론들의 숙청을 마친 후 이어서 곧바로 언론 이외의 나치 부역자에 대한 단죄에 나서게 됩니다. 1944년 8월 파리가 해방되자 드골 장군이 이끄는 임시정부는 즉각 정의 법정을 세우고 나치 부역자 단죄에 나서게 됩니다. 망명정부 자유프랑스를 이끌었던 샤를 드골 장군의 신념은 국가는 애국자에게 포상을 하고 반역자에게는 벌을 주어야 비로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 아래 프랑스 전역에서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색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99만여 명의 나치 협력자들이 투옥되었고 이들 중 6,700여 명이 사형을 언도받았고 2,700여 명에게 종신 강제 노동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부역자들 1만여 명에게는 유기 강제 노동형이 선고되었으며 22,800여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9만 5천여 명에게는 부영죄형을 선고하였고 7만여 명의 공민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공민권이 없으면 공직 추방과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변호사, 교사, 회사 대표 취업 금지 등 14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친독일 임시정부였던 비시정부에서 부역한 고위공직자들은 파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나치 협력자들에게 부역한 행위를 처벌하는 지방 나치 협력자 재판소,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나치 협력 행위는 정식 법원이 판사들이 아닌 명예재판관들이 다루는 시민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진행된 재판 건수는 약 30만 건이었고 약 12만 7천 명이 판결을 받았으며 약 9만 7천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부역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졌고 판결 결과는 시민권 박탈, 공무원직 파면, 강제 노역 및 징역에서 사형까지 다양했습니다.
1944년에서 45년 사이에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최고재판소와 부역자재판소, 공민재판부가 설치되었고 여기서 약 35만 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12만 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필리프 페탱 BC 정부 수반과 비에르 라발 총리 등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독일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프랑스를 그들에게 넘겨준 페탱 원수는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드골이 그의 지난 시절 국가에 대한 공로 등을 거론하며 두둔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종신형으로 감형이 되었지만 풀려나지 못하고 수감된 곳에서 생을 마감한 후 그곳에 묻혔습니다. 부역자 재판소 등의 재판까지 포함한다면 약 1,500명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총 9만 8천여 명 이상의 부역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아 3만 8천여 명이 수감되었습니다. 혐의가 가벼운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국민부적격죄가 소급 입법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대상도 너무 많았으며 단지 독일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나 독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독일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여성 약 2만 명 정도에게는 강제로 머리를 삭발시킨 후 거리를 행보하게 시킴으로써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 치욕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처벌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6만 9천여 명이 법정에서 약식 재판만으로 4만 9천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독일 남자와 동침한 여성 2만여 명은 위에서 언급한 공개 삭발을 당한 것 외에 독일인과 이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20만 명은 기생충으로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됐었습니다. 드골이 주도한 부역자 처벌과 적폐 언론인 처형 등의 과정으로 처벌받은 프랑스인들 외에 지하 조직이며 좌익이었던 레지스탕스들에 의해서도 부역자들이 숙청되거나 처형되기도 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전황이 프랑스에 유리하게 기울어지면서 레지스탕스들이 콜라보들에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우 레지스탕스에 의해 재판을 거치지 않고 9천여 명이 총살 또는 교수형으로 약식 처형됐으며 상당수의 사람들이 숲속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또한 드골의 적폐청산과 부역인 숙청 작업에 대하여 이안 브루마 미국 바르칼리지의 교수는 부역 처벌은 상징적일 뿐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책 출간이나 기고문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로베르 보라지악 같은 문인 언론인은 총살 징역형으로 가혹하게 단죄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연합군의 유럽 상륙을 저지하려는 대서양 장벽 건설에 동원된 기술자들은 처벌에서 빠지는 등 장벽을 세운 자는 멀쩡하고 장벽 세운 것을 찬양한 자는 투옥되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며 드골의 개혁 프레임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편안한 시청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